아, 자, 오늘 우리 국어 스터디, 국어 따먹기가 중간고사 끝나고 오랜만에 모였는데 오늘 이 국어 따먹기 스터디랑 같이 해서 7급비 2강을 나갈 거야. 일단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2강부터는 스튜디오 강의가 아닌 이 현장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고 금난간에 국어 따먹기 줄여서 국따먹이라는 스터디가 있는데 따로 학생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픈 강의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현장 강의 일정에 맞춰서 자유롭게 교실에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2강에서는 이제 앞으로 3강에 걸쳐서 지문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문의 원리란 글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이 딱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연습을 할 거야. OT에서 독서는 숨은 그림 찾기여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 이 앞으로 3강을 들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배우고 스스로 연습하면서 몸에 체화시키면 문제에 갔는데 문제에 있던 내용이 문제에 있던 선지가 글에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문제로 다시 지문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를 줄여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이 지문 앞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원리를 내가 그 생각하는 원리나 패턴을 설명해주고 그거를 바로 이 현강에서 실제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한 강이 끝날 거야. 그러면 우선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살펴볼게. 모르면 고생하는 독서 지문 읽기 공식이라고 썼는데 가장 첫 번째로 비교 대조의 원리에 주목해야 돼. 비교 대조의 원리에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 관계식은 반드시 출제된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일단은 항목만 살펴볼게. 세 번째로 예시. 예시는 글의 이해를 돕거나 문제화가 되는 부분이야. 네 번째로 인과 과정의 흐름을 기억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글을 읽으면서 포커스를 맞출 중심 소재를 찾아야 해. 오늘 2강에서 다룰 부분은 1번과 2번만 다룰 거거든. 3, 4, 5번은 뒷강에서 다시 할 테니까 일단 비교 대조의 원리와 관계식에 대해서만 오늘 잘 알아두고 넘어가자. 비교 대조의 원리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비교 대조라고 하면 비교와 대조로 구성되는 글이 있잖아.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비교한다든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직관주의 윤리학과 반직관주의 윤리학을 비교하는 글이 있었어. 기억나지? 이렇게 지문 전체가 비교 대조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이론 대 이론을 비교하거나 어떤 케이스 대 케이스를 비교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2017년 수능 인문기출 같은 경우에는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지식을 종합명제와 분석명제로 구분한다고 나왔어. 그러면 또 종합명제와 분석명제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그 점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글 전체적으로 비교 대조의 원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문장 혹은 한 문장 안에서도 비교 대조의 원리가 숨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무엇과 달리 무엇은 무엇하다 하면 앞에 나온 무엇과 뒤에 나온 무엇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면 뭐가 아니고 뭐가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무엇은 무엇한 반면 무엇은 무엇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니까 이런 표현에도 비교 대조의 원리가 녹아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은 무엇보다 더 무엇하다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더 C하다 이것도 A와 B가 C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경우인 거지. 이런 것이 근데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건 맞는데 비교 대조의 원리는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글 구석구석에 엄청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직접 문제를 보면서 그걸 캐치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비교 대조의 원리가 등장하지 않는 지문이 없어. 독서 지문 중에 비교 대조는 무조건 나와. 전체적인 비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문장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비교 대조의 원리는 반드시 나와. 내가 제일 중요해서 첫 번째 항목으로 넣은 거거든.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은는이라는 조사를 우리가 쉽게 넘어가잖아. 근데 은는이라는 조사가 이거는 문법 준은이의 그 문법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지만 은는이 원래 주격 조사가 아니야. 무엇은 은는이가를 주격 조사로 알고 있는데 주격 격조사가 아니라 원래 보조사로 쓰여서 주격 조사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조사인 거거든.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준웅이의 문과백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튼 은이라는 단어가 강조하거나 화제를 제시할 때 많이 써. 예를 들어서 재엽이는 키가 크다, 로운이는 재엽이보다 키가 작다 이렇게 할 때 재엽이 는이라는 게 이 글에서 재엽이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하고자 해서 는이라는 조사를 쓴 거야. 재엽이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 재엽이는 키가 크다라고 할 때 더 재엽이가 그 문장의 중심 안에 있는 어감이 들게 하거든. 그래서 는이라는 조사도 비교 대조의 원리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제 한번 예시를 살펴보자. 이 지문은 작년 수능 기출 2017년 대수능 기출 문제였던 사회 지문인데 수능 지문이기 때문에 되게 처음부터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어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분석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지문을 선택했어.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글을 읽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읽을게.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선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고지 의무가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고지 의무거든. 그러면 바로 밑으로 넘어가자.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위에서 고지 의무의 정의가 나왔고 밑에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나왔지. 우리는 지금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케이스로 나눠서 살펴보려 해. 아직 케이스가 많다는 게 아직 케이스가 몇 가지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지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봐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우리 형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일단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미리 빼놔야겠다.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때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했어.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지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다 이제 봐봐.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라는 말 보이지.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할 때는 일반적인 법의 의무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야. 차이가 뭐야?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고지 의무 위반의 케이스에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든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런 건 할 수 없고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대. 해지권만. 그런데 저거 화재 전환할 때 쓰이는 거잖아. 그런 데를 기점으로 글의 내용이 바뀌는 거야.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비교 대조의 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새로운 케이스가 생긴 거지.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을 분류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비교 대조의 원리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대. 해지권을 제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단 해지권 제한 요건은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성립 조건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이때는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해지권이 제한돼. 근데 이때 제한 방식이 뭐냐면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이 배제됩니다. 배제. 그러니까 해지권을 아예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아까 전에 해지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해지권 자체가 배제되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 갔어? 해지권을 행사하면 이걸 할 수 있는데 해지권이 배제되니까 이걸 할 수 없다고. 여기서 벌써 비교적 얘기가 나오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랑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보자.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소 같은 거를 비교하는 게 나오면 부등호 같은 걸 써주면 편해.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이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 때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대. 해지권이 배제되는 거 말고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대.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 협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적고지야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또 새로운 케이스가 나온 거지. 는이라는 조사가 비교 대조의 원리랑 관련이 있다 했잖아. 앞에서는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또 해지권 행사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세 번째 케이스로 잡자. 보험사고와 고지 의무 위반 해당 사항이 인과관계가 없는 케이스야. 이때에는 보험사는 이게 아니야. 반대로 했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대. 그러니까 맨 처음 경우는 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어져. 두 번째 경우에는 해지권을 못 쓰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 근데 마지막 경우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대. 면제되지 않는데.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거기에 사례를 검토하라는 문제야. 자, 읽어보자.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니까 아까 전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짚어내고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는 결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지. 그래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 기간 내에 청구했으니까 일단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럼 여기서 분류한 케이스는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봅시다. 1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거는 케이스 2역 두 번째 케이스였거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이라 했잖아. 근데 보험사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두 번째 케이스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오는지를 찾아야 돼.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제대로 정리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야. 이때는 보험사가 해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해지권을 행사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진다 했어.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됐지? 두 번째 케이스.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가 배제된다 했잖아. 해지권 행사가 배제되니까 당연히 보험금도 지급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그 중요한 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해지권 행사는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지급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해지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으면 이게 지금 비교 대조의 원리에 따라서 케이스를 분류한 거거든. 이 케이스를 여기에 적용시키기만 하면 문제는 바로 풀리는 거야. 다시 보자.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케이스 두 번째지.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그래서 1번은 틀렸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게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랑 같은 뜻인 거 알고 있지?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거나 반환권을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두 번째.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고지 의무의 경우잖아.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란 말이야. 첫 번째 케이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어. 해지권 해소가 된다며. 그래서 두 번째가 적절하지 않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자, 여기서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선지가 등장했는데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었지 보험 가입자가 과실이 있고 없고는 지문에서 전혀 등장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거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돼.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럼 A에게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해지권 행사는 할 수 없고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반환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인데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고쳐져야 되지. 네 번째 선지를 보자. 4번.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세 번째 케이스잖아. 이때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니까 반환권 청구는 할 수 없지. 반환권 청구는 할 수 없으니까 4번은 맞는 말이야. 5번.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앞에 있던 고지 의무에 대한 정의에 입각해서 푼 거였으니까 일단 여기는 넘어갈게. 이렇게 비교 대조의 원리로 해서 이 5번 문제에서 1, 2, 3, 4번을 다 해결했다는 거야. 알겠지? 딱 하나의 원리를 배웠는데 이 사례봉투 문제에서 이 원리 하나로 4개의 선지가 다 뽑았잖아. 그러면 비교 대조의 원리는 이따가 학습지를 나눠줄 때 더 잘 연습해 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원리로 들어가자. 두 번째 원리는 관계식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어. 여기서 관계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거 있잖아.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또는 A가 증가하면 B는 감소한다. 또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지. A가 증가해도 B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뿐만 아니라 포함관계, A는 B에 포함된다라든가 인과관계처럼 다양한 관계들이 있어. 물론 인과관계는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일단 배제해주고, 관계식이 나오면 출제되지 않을 수가 없어.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거는 내가 대놓고 문제에 나오겠다라고 알려주는 단서야 그냥. 그러니까 관계식을 봐도 뭔가 좀 복잡하거나 어렵다? 내가 1강에서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대강의 흐름만 따라가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관계식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러면 그냥 써. 어차피 이걸 쓰는 시간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반드시 문제에 나올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관계식도 특히 사회 지문에서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같은 때 종종 등장하니까 관계식이 나오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 문제에 확실히 나올 거 하나를 내가 알게 된 셈이잖아. 이미 지문에서 정보를 준 거야.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볼 건데 일단 지문 내용을 분석해보자. 유형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유형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선정된다. 일단 보험료와 보험금이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선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어.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무엇무엇함에 따라 무엇무엇하게 된다. 이거 비례관계지. 물론 이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해. 본래 보험가액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아니라 아까 전에 배운 비교조정사입니다. 보험가액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문제에서 이런 것이 문제 내용일치 같은 걸로 출제된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인데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 나와 이제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한다. 일치 관계식이잖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지금 옆에다가 써보자고.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공정한 보험의 조건. 물론 기억할 수 있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이게 반드시 문제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도 일치해야 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 그러니까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도 일치해야지. 이게 두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한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이것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 이거를 사고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쓸게. 사고 확률에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등호가 아니라 곱한 값을 써야 되지. 자, 또 보자.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이번에 아예 친절하게 식이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로 나왔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험료율인 거잖아. 그런데 이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일단 보험료율을 써보자. 보험료율은 보험료 나누기 보험금인데 만약 이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아. 만약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뭐로 나와 있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적게 된다. 이 등호만 이거 등호가 바뀌면 이거 등호도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 경우 하나만 쓰자.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 하나 더 나왔어.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이거 관계식이잖아. 공정한 보험의 조건이 마지막 게 하나 찍어야 돼. 보험료율과 사고 확률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공정한 보험에 대한 관계식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왔잖아. 이것까지 하면 6개네. 이 관계식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바탕으로 풀어봅시다. 자,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 일단 사고 발생 확률이 나와. 위험 공동체가 2개 있으니까 이 2개를 당연히 비교하고 대조하겠지? 서로 다른 2개가 나왔잖아. 비교하고 대조의 원리가 여기서 또 쓰일 거야. 그러면 A와 B를 이번에도 쉽게 표로 만들어 볼게.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는데 사고 발생 확률은 0.1과 0.2다. 여기까지 됐지.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대. 공정한 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있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거지. A와 B에 대해서. 그러니까 A 공동체의 보험료 총액과 A와 B 공동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면 보험료율은 보험료 나누기 보험금이라 했잖아. 보험료율은 보험료 나누기 보험금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분수 표시만 그어주면 이게 보험료율이라고.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자 이제 보자. 각 구성원이 납부한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자 여기는 부수적인 정보들이고 이제 이 표를 채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표를 표에서 A와 B의 보험료 가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각각 X라고 Y를 넣자. 그러면 A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율이 같아야 공정한 보험이라 했었잖아. 조건 3번 기억. 보험료율은 사고 확률. 그러니까 결국 이것분의 X가 0.1이어야 된다고. 그럼 분모에는 10X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것분의 이거가 0.2니까 여기는 분모에 5Y가 들어가야지. 여기 이렇게 변수를 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 왜냐면 이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과 같은데 사고 발생 확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보험료율이 항상 일정해야 돼. 일정. 그러니까 분자가 2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분모도 2배로 늘어나.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 않는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기대값이 뭐야?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라 했잖아. 보험료를 2배로 늘려서 보험금도 2배로 늘렸지. 근데 보험금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래. 보험금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로 늘어나야지. 변하지 않는다고 틀렸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이 2배로 증가해야지.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험금을 2배로 높였으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2배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여긴 요거부터 틀렸네. 보험료는 2배.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2배가 되는 건 맞지. 보험금이 2배가 됐으니까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은 보험금 기대값. 보험금이 2배면 보험금 기대값도 2배. 2번 틀렸고.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 사고 발생 확률이 다른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이랑 같아야 한다고 했어. 근데 A와 B의 사고 발생 확률이 달라. 그럼 보험료율도 당연히 다르지. 서로 다르다. 4번.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10X는 5Y잖아. 이거 정리하면 2X는 Y지. 갑자기 수학이 됐는데 2X는 Y지. 그러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2배이다. A에서의 보험료가 X고 B에서의 보험료가 Y인데 X의 2배가 Y니까 이거를 반대로 바꿔줘야 돼. Y가 X의 2배니까 B에서의 보험료가 A에서의 보험료의 2배인 거지. 4번 틀렸어. 5번.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자 이제 이번 수인데 이번엔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대. 그러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 자 보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 됐잖아. 그렇지? 보험금이 여기, 사고 발생 확률이 여기 있어. A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면 10X 곱하기 0.1이니까 X. 그리고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보면 5Y 곱하기 0.2니까 Y. 그러니까 A의 보험금의 기대값은 X, B의 보험금의 기대값은 Y인데 보험료가 서로 같으니까 X는 Y잖아. 그러니까 기대값도 서로 같지. 정답이 그래서 5번.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을 때 이걸 머릿속에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풀려고 하면 이 변수가 나왔을 때 다시 계속 그 지문으로 가서 계속 다시 읽어야 돼. 보험료율이 뭐였나? 보험금과 보험료의 관계가 뭐였나? 이걸 계속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써놓고 나서 여기만 보면서 푸니까 편하잖아. 글로 돼 있는 걸 이렇게 공식이나 도식어로 정리하면 얼마나 편해. 관계식이 나올 때는 어렵게 느껴지면 무조건 이렇게 써보란 말이야.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실제 요소만으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여기까지 했어. 이렇게 해서 오늘 2개의 원리를 살펴봤어. 첫 번째 비교대조의 원리, 두 번째 관계식의 원리. 비교대조의 원리에 주목하라는 건 당장 채워하기 많이 힘들 거야. 왜냐하면 비교대조의 원리가 글 안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숨어있고 이게 처음에는 비교대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앞에 기억에 의존해서 뒤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비교대조의 원리는 뒤에 있는 강의들까지 더 듣고 나면 우리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출제 요소를 배울 테니까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채워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관계식이 나왔을 때는 다음부터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어. 관계식은 글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이걸 한번 정리해 놓고 나면 문제를 푸는 거는 일도 아니야. 알았지? 다음 강에서 우리가 아까 내가 독서 공식의 원리 5개를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 남은 3개를 남은 2강에 걸쳐서 배울 거고 문제풀이에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도 계속 할 거야. 아직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적용되는 원리는 결국 다 똑같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원리를 배우고 나면 이게 몸에 익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나와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7급비 2강은 여기까지 마치고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활동지랑 학습지가 있으니까 그거 풀면서 같이 방금 전에 배웠던 지문의 출제 원리 적용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수고했습니다.